오상신경외과 유튜브 채널의 다수의 영상 중에서 자율신경실조증이 뭔지, 어떤 질환인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이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정말 많은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 중에서 좀 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 드려야 될 몇 가지 내용을 선별을 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선정한 댓글은 실제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댓글을 읽고 거기에 제 의견을 한번 보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스트레스 강하게 받으니 고혈압 증상과 혈당이 당뇨인 같아지더라고요. 두세 달 스트레스 원인을 생각 안 하고 지내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이 댓글을 보고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은 초반에는 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통해서 이 심장 옆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해서 이 호르몬이 말초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이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심장 박출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두근거림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혈압이 널뛰기 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병원에 갔는데 긴장을 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간다고 혈압약을 바로 복용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혈압 상승을 왜 혈압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대처 없이 단순히 숫자로 보여지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혈압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더 불편감 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럽다거나 무기력하다거나 현기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또는 그 혈압이 들쑥날쑥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부신에서는 콜티졸 분비를 증가시켜서 수분이나 나트륨 배출을 저해하게 되고 혈관 긴장도도 증가를 시켜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일 수도 있는 혈압 상승이 고혈압이라는 병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한 20에서 50%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강조드리고 혈압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이 교감신경 항진과 동반돼서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특정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 혈압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혈압약 복용을 신중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 혈압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혈당도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위기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당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도 이 부신 호르몬인 콜티졸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당을 쓰기 위해서 당을 많이 만드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제2형 당뇨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혈당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나 고지혈 등도 잘 생기게 되고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란 말은 누구나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뇌와 부신 그리고 중추와 말초 사이에 호르몬 분비나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매우 과학적인 표현일 수 있고, 이런 급성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또는 가역적으로 여러 가지 혈당이나 혈압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일시적으로 생긴 이런 변화들은 해소가 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병들도 만성화되거나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나 대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를 낳고 더 심해져서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어지럼증, 숨막힘, 엄청난 무기력, 물만 마셔도 체하고 심한 두근거림, 극도의 불안감, 늘 술 취한 듯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땅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느낌, 병원 가서 혈압 재면 늘 160. 10년 전엔 숨 막히면 응급실도 수차례 드나들었지만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는 정상. 내 몸은 내가 살릴 수 있더군요. 그런 증상이 오면 호흡부터 의식적으로 천천히 합니다. 매일 걷기 운동하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아직 회복 단계이지만 햇빛 받으며 움직이는 것도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 볼 것 같아요.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 댓글도 저희 외래를 찾는 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다양한 자율신경계 증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숨막히고 엄청나게 무기력하고 물만 마셔도 체한다,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술에 취한 듯 머리가 안개가 낀 것 같다, 멍하다, 땅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혈압이 들쭉날쭉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흔한 증상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글을 쓰신 분의 삶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호흡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특히 교감신경 항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은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 중에서 복식호흡이라는 것을 잘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호흡에 대한 연습이나 수련을 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복식호흡을 해보셔라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 호흡을 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댓글에서 쓰신 것처럼 천천히 호흡을 하되 심호흡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식호흡 관련한 내용도 저희 채널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생활 속 지혜 중에서 다음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걷기 운동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때로는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개운한 게 아니라 번아웃이 오듯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상황 3가지라는 저희 이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냐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난하면서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무리하지 않게 걷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햇빛을 받는 행동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이 태양과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된 연구나 논문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햇빛은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서
시신경을 경유해서 시상하부와 뇌관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자극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비된, 해에 의해서 분비된 세로토닌은 무기력이나 우울감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불안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밤에 멜라토닌 합성을 원활하게 해서 수면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을 정리를 하면 호흡을 천천히 해보자, 걷기 운동을 자주 하자, 해를 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자, 이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행동 습관들이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생활 속 습관 또는 지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참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외래에서 이런 사연과 유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4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엄마가 앓으셨던 증세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듣지 못했던, 그저 성격이 예민하시면 그런 거라고, 신경성이라며 우울증 약만 처방해주는 의사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여행을 가고 밖으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희한하게 여행 중에는 식사도 잘하시고 다른 증상도 없으신 것처럼 편안해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였네요. 선생님, 오늘 이 영상은 저에게 참으로 귀중한 영상입니다. 반드시 꼭 알고 싶었던 대체 엄마의 병은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알고 싶었던 엄마의 아픔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니 큰 숙제의 짐을 덜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공감도 가고 그런 사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이 사연과 유사한 형태로 고통을 받고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경성이다, 예민해서 그렇다, 이런 이유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해서 복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의 문제는 초반에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로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교과서적인 치료법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도 이런 약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복용 중임에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와 함께 자율신경의 문제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도 꼭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율신경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제 경험치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비록 현대의학이나 대학병원에서 또는 일부 전문가들이 과학적이지 않다 또는 에비던스가 부족하다라고 우습게 하는 치료라고 할지언정, 그리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이런 치료로 호전이 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치료법에는 물론 정신과 약물 치료나 성상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도 있지만 이런 주사 외에도 한의학적 치료나 다양한 대체의학적 치료, 그리고 기공치료, 웃음치료, 음식을 통한 치료 등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현대의학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정작 현대의학적 약물이나 주사치료 외에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기에 조롱을 하거나 우스갯거리로 치부하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 이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전문의가 되었을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과 똑같았었기에 사실 부끄럽기는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대의학적 약물치료, 주사치료 외의 다양한 치료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도 해보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분석도 해보고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에 더 노력을 하려고 항상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고통을 받다 보면 온 가족이 보통 유명한 대학병원에 유명한 교수님 진료를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 끝에 결국 대부분은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 약을 먹고 지켜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또는 예민해서 그렇다, 신경성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분들을 외래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성이나 예민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율신경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정말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명확한 진단도, 명확한 치료도, 수술도 없고 때로는 뜬구름 잡는 느낌의 치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나 치료, 그리고 자율신경의 주사치료 외에도 다양한 대체의학적인 치료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의학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치료 결과들이 이런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경우도 정말 저는 외래에서 많이 보아온 것 같습니다. 나나 내 주변에서 경험한 이런 대체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는 댓글을 읽는 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이 사실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한 분 또는 한 가정을 살려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외래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경험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가는 과정에 댓글을 써주신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난해할 수 있는 신경, 자율신경 이런 관련된 영상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런 형태의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달아주시는 댓글 중에서 의미 있거나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댓글은 제가 쭉 다 읽어보고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제 의견과 또는 뭐 팩트 체크나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오늘 같은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